우리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한다라는 관점을 놓고 봤을 때요. 우리가 노동에 대한 제공을 했었을 때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는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알파로 우리가 회사가 나한테 제공하는 복리가 뭐가 있는지도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대기업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입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 중에 많이들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복리냐면 이 복리후생에 대한 얘기예요. 큰 기업들은 복리후생에 대한 제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여기서 배우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 복리후생의 의의를 보시면 뭐 근로자들이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좋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세요. 네. 그래서 이 복리후생도 인사관리에 들어오는 게 맞다. 그리고 복리후생이라고도 하고요. 복지후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 이 복리후생의 구분을 또 물어보겠죠. 왜 물어볼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복리후생. 우리 가끔 재밌는 게 인사에 공고가 났어요. 구인 공고가. 그런데 무슨 큰 선심 쓰는 것처럼 그 인사 공고에 사대보험 가입 뭐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요. 사대보험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회보험은 법적으로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무슨 선심인 것처럼 다른 회사는 안 해주는데 우리는 해주는 것처럼 이런 문구를 쓰는 데들이 있어요. 속으로 답답하죠. 그쵸? 다른 부분. 소위 말해서 우리가 회사를 선택할 땐 무조건 해줘야 되는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무슨 부분, 임의적으로 해주는 이 법정 회복리후생이 얼마나 좋냐라는 게 사실 근로자가 회사를 선택할 때 많은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구분 문제를 내겠죠. 자, 그럼 법정 복리후생은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 사회복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법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반드시 무엇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한다.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험의 종류가 4개라고 해서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원래 용어는 사회보험 이렇게 부르는 게 맞겠죠. 됐을까요? 자, 그런 사회보험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제 잠깐 다른 얘기 때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아까 산전후 휴가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도 있었냐면 유급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급의 휴가가 있고 유급의 휴가가 있고 뭐 이런 식의 규정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무슨 부분 내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라면 나한테 그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아이를 임신하면 우리 태어나기 전 산전, 태어난 후, 산 후 우리 법적으로 얼마를 쉴 수 있다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런 부분이 다 법정 복리후생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됐을까요? 자, 임의 또는 법정 외 복리후생이라는 건 법하고는 관계없이요. 기업이 제공하는 거예요. 기업이 제공하는 부분. 그러면 이 부분에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우리 연고가 먼 사람들한테 뭘 제공한다? 기숙사를 제공한다. 사택을 제공한다. 아, 우리 급식이라고 쓰지만 우리 회사에서 중식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 밥값도 무시 못해요, 여러분. 회사가 밥 사주는 거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의료보건에 대한 부분. 아니, 이 의료보건은 뭐예요? 라고 하는데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그 검진에 회사가 추가를 시켜줘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일을 하는데 배우자를 추가해서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을 내지 않고도. 그런 복리후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 되었을까요? 그걸 얘기하는 부분이 임의복리후생. 그래서 임의복리후생은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뭐라고 단정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이 복리후생의 효과도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의 입장과 종업원의 입장과 누구의 입장, 회사의 입장인 사용자의 입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 종업원의 입장을 먼저 보시면, 자, 사기가 올라가고요. 불만의 원인이 감소되더라. 자, 경영자의 관계가 개선되고 고용 안정과 수입이 증가되더라. 자, 기업의 경영 방침과 목적에 대한 이해가 커지더라. 어쨌든 이렇다고 합니다. 3번은 잘 이해 못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사용자 측면 볼게요. 자, 사용자에서 봤더니요. 생산성 향상이 되고요. 원가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여러분. 큰 기업들 중에 현장 관리자 기준 얘기해 볼게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4시간을 근무하면 반드시 30분의 휴식 시간 줘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뭐 사무실은 본인들 중간중간 차 마시고 하기 때문에 그걸 구태여 따지지 않지만 그러면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을 증진하려고요. 그 안에 공장이 있다. 그럼 공장 안에 운동할 수 있는 부분에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더 뭔가 종업원들이 요구하는 걸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더 충성하거나 또는 이 생산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요건도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팀워크 좋아지겠죠? 인간관계 개선된다는 부분도 나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회사가 복리를 아주 좋게 제공하고 있는데 회사를 누가 그만둘 것이고 누가 지각할 것이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근과 지각과 사고와 불만과 이 노동에 대한 이동률이 무엇되더라? 감소되더라 라는 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복리후생의 효과. 자, 그러면 그런 복리후생의 제도는 누가 있느냐라는 걸 얘기할게요. 자, 복리후생의 제도에는 카페테리아식이라고 하는 복리후생이 있고, 자, 아래 갔더니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복리후생이 있고, 복지, 복리 같다겠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복리후생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보기 박스에 넣어놓고 찾아라. 그리고 무슨 부분?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의 장단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나오는데요. 자,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의 제도는 여러분 카페예요. 말 그대로 커피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커피집에 가면 여러분 주문하는 쪽에 서 있을 때 앞에 메뉴판이 쫙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시원한 커피를 원해서 R을 시키고 누군가는 달콤한 커피를 시키고 아, 나는 생과일 주스가 좋아. 이렇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선택의 관점으로 갖고 있는 게 카페테리아식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사가 여러 가지의 복리후생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각자 필요에 의해서 무엇하겠다.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자, 이런 부분을 카페테리아식. 자, 우리 정의에 해당되는 성격에 대한 이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볼게요. 자, 홀리스틱으로 들어올게요. 자, 홀리스틱은 종업원을 전인적 인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인적 인간으로서 무슨 부분?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측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살 수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후생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출제를 할 겁니다. 자, 라이프 사이클. 자, 종업원의 무엇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종업원 연령에 따라서 우리 생활의 패턴이라든지 의식의 변화가 다르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복리후생 제도를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우리 대부분 여러분은 지금 20대죠. 그쵸? 저는 조만간 50이에요. 그러면 50대와 20대가 선호하는 게 같을까요? 달라요. 네,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요. 추구하는 거 당연히 달라요. 그러면 그 연령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20대는 진짜 열심히 치열하게 20대, 30대는 일에 대한 치중을 많이 둬요. 근데 40대, 50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일의 관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 올라가면 이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걸 거의 다 알아요. 그러면 건강이라든지 뭔가 다른 쪽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맞춰서 가는 게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 계속 문제를 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고, 자,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는 지금 장점과 단점을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얘가 여러 가지의 제도를 가지고 종업원이 선택에 따라서 이용하는 제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종업원 욕구를 반영하고요.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타율적인 우리 보직 분위기 축소가 가능하더라. 자, 그리고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이 가능하더라. 자,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인식이 용이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우리 이 제도의 단점을 들어가서 봤더니 자, 종업원들이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 기업이 추구하는 복리후생 효과가 무엇된다? 반감된다.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의 제도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관리가 복잡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부분?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무시 못해요. 그래서 운용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단점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고를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은 있지만 선호하는 게 한쪽으로 편중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세 번째 얘기예요. 자, 선택의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어서 종업원들이 특정 복리후생 프로그램만을 선호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그리고 프로그램의 혜택 수준이 아주 높인다라고 하면 기업이 비용의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번 내용 때문에요. 우리 장점의 3번과 단점의 3번이 이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쓸 때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3번의 사건이 생기면 우리 이 장점으로 있었던 3번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우리 복지 또는 복리후생 설계에 대한 원칙. 자, 첫 번째, 종업원 욕구 충족의 원칙. 자, 종업원들이 원하는 복리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회사는 종업원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무엇하셔서 파악하셔서 그 부분 충족할 수 있게끔 복리 후생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종업원의 참여 원칙. 자, 여러분, 복리 후생 제도는 만들었는데 종업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왜 만들었나 싶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항상 이용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노조가 있고 없고가 되게 많이 달라요. 노조가 있으면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노조가 없는 회사는 인사과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걸 되게 뻘쭘해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참여 원칙도 있고요. 다수 혜택의 원칙. 자, 이 부분은 전 종업원이 가입하게 해서 우리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라 라는 얘기고요. 자, 지불 능력의 원칙. 뭘까요, 여러분?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내가 부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해서 현재와 미래의 복지 후생비 지불 능력을 평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설계 쪽에 있는 원칙입니다. 자, 뒤쪽에 가시면 복리 후생 관리의 3원칙이 또 있어요. 네. 복리 후생 관리의 3원칙. 이건 관리의 원칙이에요. 관리 원칙. 앞에 있었던 건 설계의 원칙이고요. 자, 적정성, 합리성, 협력성이라는 게 등장해요. 자, 적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앞에서 설계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 종업원들 다수에게 혜택을 가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그거 당연히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우리 아까 무슨 뭐 지불 능력 얘기했죠, 여러분? 그러면 회사가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적당한 선이냐, 라는 부분을 우리 무엇 해야 된다? 우리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산업이나 또는 동종 타 기업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실시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자, 합리성 또는 다른 말로는 관련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왜 들어오냐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회사가 똑같은 제도를 또 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왜 중복으로 해줘, 여러분? 그거 아닌 제도를 해줘야 더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가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복지 후생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한다라고 한다면 국가나 지역사회, 좀 더 지자체겠죠. 자,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무엇하지 말아라. 중복되지 않게 해라. 그게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협력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 복지후생에 대한 설계,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이 노사 협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협력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지금 요 3페이지 나온 부분은 자주 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복리후생제도에 있었던 3가지 그쪽은 더 자주 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넘어가셔서 사회보험 관리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국가가 누구한테 우리 종업원들, 근데 사실상 종업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국민이시죠. 그래서 국민한테 법적으로 무엇 해주는 거, 보장해주는 거, 그걸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제도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를 건강보험부터 볼게요. 그러면 건강보험부터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자,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 글씨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제가 목적에 표시했다는 얘기는 뒤에 가면 제가 국민연금에도 표시하겠죠? 그죠? 고용보험도 표시하겠죠? 실업급여도 산업재해 보상보험도 표시하겠죠? 왜일까요? 보기박스 넣어놓고 누굽니까? 라고 찾으러 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건강보험이 왜 만들어졌느냐? 자,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그리고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 증진에 대해서 우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호권을 향상시키고 사회 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이건 기억합니다. 아, 여기는 깊은 문제를 요즘에 안 내더라고요. 아니, 깊이 안 내면 우리는 얇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요건 기억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 부분 가져가시고, 자, 왜냐면 그 아래쪽에요. 적용 대상 사업장 뭐 이런 얘기들을 내야 되는데 요즘에 그걸 잘 안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우리 내는 문제를 볼게요. 내는 문제. 자, 건강보험료 부분에 이제 금액 나오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자, 요 부분에 우리는 여기 납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땐 보수 총액을 근무한 월수로 나누면 보수 월액이 나오고 그 보수 월액에 국가가 공시한 보험료를 곱해서 나온다. 자, 현재 2020년 기준 6.67의 건강보험료율이 공시가 되어 있고 장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10.25%를 한다. 외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나오면 이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느냐? 여러분들이 회계를 했기 때문에 별로 안 어려울 거예요. 자, 누구요? 우리 사용자, 회사죠? 자, 그리고 누구요? 우리 무슨 부분들? 근로자가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용자는 가입자 부담의 금액을 원천 징수하여 그러면 사용자는 회사라고 얘기했고 가입자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근로자예요. 그래서 가입자가 50% 이거 근로자로 바꿔놔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 사용자가 얼마? 50%를 각각 납부하더라.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각각 50대 50을 부담한다. 이거 왜 강조하냐면 건강보험은 50대 50, 국민연금 50대 50, 고용은 그런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산재는 아예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건강보험의 취득과 상실은 도대체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사유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14일 이내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국민연금 넘어갈게요. 자, 국민연금의 제도는 왜 만들어졌는지. 자, 국가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증진을 위해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자, 그리고 가입자, 사용자,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요. 가입자, 사용자, 국가. 자, 그랬더니 여기 국가가 왜 들어왔냐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가입자는 여러분이야 저겠죠? 자, 그리고 사용자는 회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도요. 50대 50을 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요? 회사가 국민연금 가지고 돈 불리게 하죠. 그리고 제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도달이 되면 우리는 내가 넣었던 돈을 원금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거 국가가 준 돈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그리고 내려올게요. 자, 내려와 주시고 이쪽은 크게 내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는 내려가서요. 요 부분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국민연금 자격과 우리 국민연금 자격의 취득과 상실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취득과 상실.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우리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여러분, 지금 얘가 이 부분을 왜 표시해드리냐면 우리 아까 건강보험료는 뭐라겠어요, 여러분? 그냥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 달 15일까지. 그럼 결론적으로 사유 발생일이 4월 20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달이니까 5월 15일까지 취득과 상실 신고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달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혹시 몰라 위쪽에 한 번 더 갈게요. 자,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쪽에 가시면 자, 여기 본인 기여금과 우리 사용자 부담금 각각 얼마씩 반씩 부담한다.
그럼 몇이에요, 여러분? 50대 50씩 부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부분 내용 표시하고 갈게요. 자, 그다음 고용보험에 가겠습니다. 자, 고용보험. 그럼 고용보험은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건드는 게 뭐냐면 실업급여를 제일 많이 건들기는 해요. 자, 근데 어찌됐든 정의는 다 물어보는 거니까. 자,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도 자,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과 실업 예방,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 안정사업. 자, 그리고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상호 연계해서 실시하는 우리 사회 보장 제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고용보험이에요. 그래서 고용 안정 사업이 있고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 있고 실업급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실업급여 사업은 지금 산업 구조 조정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부분을 내용해 보시면 아니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른 직장을 얻기 위해서 먹고 살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기간에 뭘 주는 거예요?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직장을 소위 말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게끔 무엇을 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이런 식의 비용도 실업급여 사업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다 왜 표시했냐면 이런 문구를 자주 건드려요. 그래서 실업급여 사업 부분도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요. 자, 내려오셔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시냐면, 요거는 위에다 여러분이 하나 써주실래요? 우리가 이 고용보험 얘기할 때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부분이 있고, 자, 지금 이렇게 쭉 넘어가는 내용인데, 여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가서 보시면, 자, 지금 상시 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맞는데요. 자, 뭘 물어본 출제자가 있냐면, 이 부분에 뭘 물어봤냐면, 자, 지금 무슨 부분, 국가도 포함하느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국가나 지자체. 그럼 국가나 지자체는 어디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못 들어요, 여러분. 제외 대상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될 부분. 그래서 국가는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건강보험은 들어가거든요. 아니 지금 내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건강보험이 안 내요, 여러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건 관계가 없어요, 고용보험은.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업장 표현에 누구를 국가를 사업장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요거 좀 써주셨으면 해서 기재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중에요. 여기 내용 좀 잠깐 볼게요. 자, 고용보험료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이런 부분. 자,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에 보험료가 있는데 그 부분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단에서 여러분 무슨 얘기했어요? 실업급여도 있었고, 고용안정도 있었고, 직업능력 개발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한 것만 근로자가 50, 회사가 50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나요? 보고 오해하지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표시했습니다. 또는 1번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 부분. 자, 지금 여기다 더 한번 표시할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 사업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해서는 노사, 그럼 노는 누구이고요? 노동자, 사는 누구이고요? 사측이니까 회사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써 있죠. 네, 요 부분 내용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요 부분. 최근 들어서 인사 2급은 요거를 물어보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 기출에서는. 원래 냈던 문제인데요. 자, 근로자 고용정보관리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회사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또는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이 종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라면 그런 사항들을 무엇하셔라. 우리 새로 고용하거나 종료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무엇하셔라. 그 부분의 내용을 무엇하셔라? 고용정보 신고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근로자 고용정보에 대한 관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15일까지 다음 달 15일까지 이 고용정보 신고 안 하면 저희 문제되나요? 네, 문제돼요.
과태료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도입됐다. 이게 과태료가 좀 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 부분 최소한 기억할 건 우리 새로운 종업원이 들어오거나 우리는 누군가 그만두거나 그러면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 정보를 신고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산재보험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산재보험. 자, 산재보험이라고도 하고요. 원래 풀네임으로 얘기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겠죠. 자, 그러면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어떤 제도인지, 자, 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이다. 자, 조심하실 건 누구이냐면, 여러분, 회사가 책임진대요? 국가가 책임진대요? 여러분, 국가가 책임져요? 요것도 말장난을 칩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근데 대부분 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돼서 보험료를 회사가 내다 보니까 대부분 회사가 책임을 진 줄 알아요. 아니, 여러분.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자,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로 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 징수하여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에요. 됐을까요? 자, 그 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실 것. 자, 그래서 최소한 이 문구는 갖고 가야 되고 아까 제가 국가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말장난 문제 자꾸 내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넘어갑니다. 내는 것만 저는 볼 거예요. 그래서 자, 넘어가시고요. 우리는 어디로 가시냐면 지금 뒤쪽에 가시면 우리 이 직업병 용어가 있어요. 요거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7번째 비교 차트 얘기 좀 할게요. 자, 직업병이란 부분이 왜 산업재해보상보험 쪽에서 나와지냐면 우리가 직업적으로 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 내가 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더라. 자, 그럼 요 컴퓨터를 정말 많이 하는 분들은 여러분 어디가 정말 아프다고 얘기해요? 어깨, 목. 그쵸? 그리고 손목도 아파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게 직업병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직업병을 인정이 되면 보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병에 대한 정의는 근로자가 특정 직무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발생되는 질병이다. 주로 작업장에 유해 물질에 기인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노동 관련된 직업병도 무엇한다? 포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자, 이 차트 비교 좀 볼게요. 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개정이라고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요, 이 둘뿐만이 아니라 우리 누구도, 우리 앞에 있었던 건강과 노구에 대한 부분, 국민도 201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우리 무엇했다? 요건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왜 이 두 개를 얘기하냐면, 과거에는 얘네는 각자 놀았거든요. 그들하고 조금 다르게.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과거에는 우리가 보험료를 부과할 때 임금총액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별 뭐로 간다? 보수총액이라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 납부가 과거에는 1년에 4번을 냅니다. 그래서 3월 말일 한 번,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이렇게 4번을 냈었어요. 그래서 분기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는 너가 3월 말일에 일시납을 하면 5%를 빼줄게. 이런 식의 제도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특수한 업종, 뭐 건설이나 또는 뭐 우리 하역하는 쪽, 그쪽을 빼고는요, 무엇하지 않는다. 이 일시납 분기납 제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한다? 우리 건강이나 국민연금처럼 모두 다 월납을 해요. 그래서 매월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의 신고. 자, 과거에는 3월 31일까지 계산, 여러분 이 계산은 어림짐작하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확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그걸 계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계산과, 그럼 이 계산은 단기 거의 예정치고요. 확정은 전년도 거에 대한 거 정리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그 신고를 3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면서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의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표시하라는 거 있었죠, 여러분. 고용정보 신고제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기존에 없었지만 이 부분 무슨 부분이요? 종업원이 들어오거나 종업원이 나가면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정보 신고라는 부분이 있다. 뭐 뭔가 바뀐 것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입대사에 대한 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용정보 신고라는 부분이 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우리 4대 보험료 내세요라고 해서 고지서를 줍니다. 그럼 그 고지서가 지금 무슨 보험, 고용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4대 보험의 고지서는 전부 다 통합 청구가 됩니다. 통합. 그래서 누구한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한 장으로 줍니다. 그래서 칸이 4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은 설명을 드려야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소득세와 연말정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소득세와 연말정산 중에 연말정산은 우리 기본 얘기 몇 가지만 하고 안 할 겁니다. 시험에서 거의 안 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별도로 소득세 수업에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할게요. 자, 소득세 총설이라는 부분. 이거는 냅니다. 자, 여러분 소득세라고 하는 건 우리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국가가 무엇하는 거? 걷어들이는 세금. 자, 그래서 개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득세는 지금 들어가서 봤더니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과 그리고 우리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같더라 다르더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납세자와 담세자가 무엇한다? 일치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직접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소득세는 무슨 기준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맞벌이 부부. 자, 그러면 A는 삼성에 다니고 B는 현대에 다닌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근로소득자예요. 라고 해서 둘의 소득을 합쳐서 가느냐? 그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따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개인별 과세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소득세 구분은 총 몇 개의 소득이 있다? 6개의 소득에 분류과세되는 2개의 소득을 나눠서 총 8개의 소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8개의 소득 중에 6개는 무엇하겠다? 종합과세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2개의 소득은 분류과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합과세되는 소득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표현은 뭐냐면 우리 지금 8개 소득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이에요. 근데 그 8개의 소득을 다 합치는 게 아니라 6개만 합치겠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6개 소득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합산을 해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우리 신고를 해요. 그래서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는 달이에요 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원리예요. 자, 그래서 그걸 종합과세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런 뭐 기억해야 될까요? 종합과세되는 6개 소득이요. 자, 그럼 이자와 배당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 소득.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사업성이 있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사업소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도 포함이에요, 무조건. 자, 그리고 우리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부분, 근로소득이라는 것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연금소득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기타 소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자? 종합과세 된다라고 하는 6개 소득은 이, 배, 사, 근, 연, 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 틀리지는 않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분류과세 되는 소득. 자, 분류과세되는 소득은 합산하지 말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분류과세되는 소득은 누가 있다? 퇴직과 양도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 2가지의 소득은 분류과세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분류과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럼 퇴직은 1년 일해서 받는 퇴직금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한 직장에서 15년을 일했다. 그러면 15년치의 퇴직금을 일시로 받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럼 여러분, 1년을 일해서 받는 퇴직자에 대한 세금의 구간과 15년을 일해서 지금 퇴직금을 받은 사람의 세금의 구간이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퇴직금은
내가 그만두겠다라는 날짜, 퇴직일이 나오면 그 날짜가 화요일이에요. 그럼 그 날짜를 기준으로 무엇하시라? 이전 3개월에 평균 임금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근속연시 15년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커져 있겠죠. 그럼 세부담이 너무 커져 여러분. 그게 결집 효과예요. 그래서 합산하지 마. 따로 신고해. 라는 얘기예요. 됐을까요? 자, 양도는 이 결집 효과의 관점이 아니고요. 이들은 지금 아예 자체가 너무 커요.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기간 발생에 의해서 나오는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결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무슨 부분 따로따로 가세요. 라는 게 분류과세.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뭐가 하나 더 있냐면 분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소득세는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자, 종합과세, 분류과세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거 지금 다 색칠하면 몇 개예요? 3개. 됐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분리야. 자, 분리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이시냐면 우리 누군가한테 뭔가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주는 장소가 원천지라고 할 것이고 그 원천지에서 뭘 한다? 우리는 뭔가를 징수하라는 규정이 있죠. 그게 원천징수제도. 자, 그럼 그 원천징수를 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종합과세에 있는 소득에 해당이 되면 합산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소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하더라? 야, 원천 징수만으로 그냥 끝내. 야, 얘는 5월 달에 신고 안 할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원천 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우리 무엇 된다? 종결된다. 라고 하는 부분. 그걸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과세 방법은 3가지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분리과세 우리 뭐라고 쓸 거냐면 완납적 분리과세라고 할게요. 완납. 여러분 완납은 다 냈단 표현이죠. 네, 그래서 우리 완납적 분리과세인데요. 그거를 원천징수 바꿀게요. 원천징수. 왜냐면 원천징수가 2개가 있거든요. 예납적, 완납적. 근데 완납이 예를 의미해요.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는 분리과세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은 이거 제일 많이 내요, 여러분. 그리고 종합과세 되는 6개 소득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한정적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신고 납세 제도. 그쵸, 소득세는 자진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세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열거주의 과세 방법. 자, 열거주의란 부분은 우리 부가가치세 했을 때 제가 열거주의 의미 설명했었는데요. 면세 때문에. 자, 내가 면세를 내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무엇하였다? 이렇게 나열해 주었다. 그거를 열거주의라고 한다. 그럼 그 열거주의에 있는 아이들만 면세. 거기에 없는 아이들은 다 과세. 이렇게 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국가가 이거는 사업소득이고요. 이거는 근로소득이고요. 이거는 연금소득이고요.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 명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소득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여러분. 그게 열거주의 과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미만 그냥 갖고 가세요. 됐을까요? 근데 이 중에 이자나 배당은요. 일정 부분만큼 무엇하겠다. 다 세금을 뗄게요. 라는 포괄주의를 인정해요. 그래서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건 전부가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한 이자 배당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부분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여기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이자 배당 소득은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유사한 소득을 포함하는 우리 유형별 포괄주의를 무엇하고 있다? 채택하고 있다. 이 부분이 있어요.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 거죠. 자, 인적공제 누진과세. 여러분,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무엇하겠다? 아유, 배려할게요. 라는 부분. 제가 500만 원을 버는데 저 혼자 먹고 살아요. 저는 아주 풍족하겠죠? 자, 근데 제가 500만 원을 버는데 우리 집에는 10명이 지지고 먹고 살아요. 이런 먹고 살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혼자 사는 사람과 10명이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세금의 부담은 같다, 다르다? 아니,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런 걸 고려하는 게 인적공제예요. 자, 누진과세는 우리 부가가치세는 누진과세가 아니었었죠, 여러분? 단위수율이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거기다 곱하기 10% 또는 0%였죠.
그런데 소득세는 어떻게 간다? 우리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의 구단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 세금도 무엇한다? 같이 증가해요. 그런 걸 우리가 누진과세 또는 우리 초과라는 표현을 붙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소득이 발생을 하면 무슨 제도가 있더라? 반드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는 제도가 있더라. 자, 그게 이 부분이겠죠. 됐을까요? 자, 그 부분. 그럼 여러분 원천 징수는 누가 한다? 소득을 주는 사람. 근데 대부분 회사에서 하죠.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원천 징수는 무슨 징수? 예납적 징수, 그리고 무슨 징수? 완납적 징수라는 게 있어요. 자, 예납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원천 징수는 합니다. 줄 때. 그런데 뒤에 가서 무엇 하시라? 꼭 확정 신고를 해라. 자, 결론적으로는 내가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할게요. 제가 강의료를 받겠지, 여러분? 그러면 강의료를 주는 쪽에서는 저한테 세금을 떼고 줄 거예요. 저는 사업소득세로 분류가 되니까 3.3%를 뗍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그러면 그 상대편이 원천징수를 해서 저한테 3.3%를 뗀 거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다음 연도 언제? 5월에 가서 다 정리를 해서 무엇 해야 된다? 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소득자가.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는 하지만 추후에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때 다시 무엇 해야 된다? 정산해야 된다. 또는 확정신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완납적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 무슨 부분? 우리 원천징수를 하면 그거로 끝낸다. 그래서 원천징수로 별도의 확정신고의 절차 없이 당의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완납적이 분리과세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소득이 이 완납적 원천징수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이걸 낼 겁니다. 무슨 부분? 다음 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에 속하는 소득.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누가 없어요? 양도가 없죠? 여러분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안 해요. 여러분 양도는 그거예요. 내가 집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내가 주식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내야겠죠? 주식을 팔았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요? 라고 하는데 상장사 주식은 그렇지 않겠지만 비상장 주식은 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상장사 주식도 세금 징수하겠다고 일정 부분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내지만 원천지대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의 소득은 이자 배당 그리고 사업. 근데 사업엔 반드시 특정자를 붙여요, 여러분. 자, 특정자를 붙이는 건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 자, 지금 개인 사업자인데 컴퓨터를 유통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컴퓨터를 팔면 돈을 받을 때 그 상대편이 원천징수할까요? 아니에요. 컴퓨터 사고 팔 때 무엇해요, 여러분? 사업자와 사업자 거래면 세금 계산도 주고받았겠죠? 이해되시나요? 개인이 사갔으면 우리 돈 그냥 받고 끝내는 거겠죠? 부가세 신고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들은 무슨 부분? 사업소득이지만 그건 원천징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특정이라고 얘기해요. 특정. 그래서 특정자가 붙는 거고요. 당연히 근로소득 원천징수하고 연금소득도 하고 기타 소득도 하고 퇴직소득도 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은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실 거. 양도소득도 안 하지만 이소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든지 또는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려면 과세권 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국외는 국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국외에서 근로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나라 법에 맞춰서 그 나라의 세금을 냈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세금을 떼지는 않아요. 뗄 수가 없어요. 과세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외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옆에다가 누가 하나 더 써놓으시면 양도소득 됐어요. 네, 사지선다 문제 냈을 때 틀리지 말아주세요. 네, 왜냐면 시험 문제가 여기서만 뱅뱅뱅이네요, 여러분. 지금 뱅뱅뱅 얘기가 어떠냐면 96페이지와 우리 196페이지와 197페이지에서 거의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하시라는 부분이에요. 자, 넘어가시면 과세기간 얘기가 등장합니다. 자, 과세기간이란 얘기는 내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준의 기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부가세 과세기간은 두 번이죠. 1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그러면
소득세 과세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원칙은 언제이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됐을까요? 다만 우리 납세 의무자가 무엇했다라면 사망했다라면 우리는 1월 1일부터 사망일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납세 의무자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이다? 자여인이라고 부르는 개인이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를 무엇할 때, 구분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얘기합니다. 그럼 비거주자는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주자가 아닌 자예요. 그럼 거주자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우리 며칠, 183일 이상을 머무른 자. 자, 머문다는 걸 거소라고 해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거주자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없는 자가 비거주자이다. 근데 거주자는요, 국내에서 벌은 소득이든 국외에서 벌은 소득이든 세금을 다 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런데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벌은 소득만 세금을 내면 돼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그래서 제한 납세 의무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사 2급 같은 경우는 이 납세 의무자까지 건들겠다. 너 틀려라 이런 식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앞에 2페이지에서 거의 주로 낸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납세지는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여러분?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네, 소득세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맞아요. 주소지. 끝. 자, 그 다음 근로소득에 갑니다. 자, 근로소득은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요. 그 내용만 얘기할게요. 자, 근로소득이라는 건 근로자가 회사에 무엇을, 노동을 제공하고 우리 받는 무엇에 대한 임금 등 대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근로소득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나오는 부분. 모든 대가란 표현이 맞아요, 여러분. 모든 대가란 표현. 자, 그러면 이 근로소득에 들어오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근로소득의 범위를 봤더니, 아,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자, 여기 명칭은 뭐로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니까요. 자, 그리고 법인의 주주총회라든지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받는 상여가 있었다. 자, 이것도 근로소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회사 일을 위해서 쓴 돈이라면 우리는 돈 받고 증빙 회사에 갖다 주고 정산하고 끝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때 배운 게 가지급금이잖아요. 꼭 출장만 가지 않아도 그럼 가지급금을 주었다가 증빙 가져오면 우리 정산하고 끝낼 거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는 이건 거죠. 업무를 위해서 썼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런 기밀비나 판공비나 교재비가 있었다라면 이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들어와서 세금도 다 뗄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오는 부분. 자, 그리고 종업원에게 무엇하는 지급하는 공로, 위로, 학자금, 장학금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급식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연구라든지 5번에 있는 건 회사가 만들기 나름. 그래서 저는 5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종 수당. 이렇게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수당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져요.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이제 건드는 분들 되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뒤편에 있지만 여러분 요 부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건드렸던 게 3번과 4번 쪽이에요. 대부분 이게 안 들어가는 줄 아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간다는 거 그거 조심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 자, 뒤에 갔더니 가족수당, 뭐 출납수당, 직무수당, 휴가비, 뭐 시간의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연이나 월 단위로 받는 여비라는 거. 아니, 그리고 여비가 왜 들어와요라고 하는데 회사가 여비의 목적을 준 거예요, 여러분. 여비교통비였으면 정산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렇겠죠. 자, 오지에서 근무한다고 주는 벽지, 해외에서 근무한다고 주는 해외 근무수당. 그리고 퇴직 시 돈을 받았는데 얘가 퇴직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 근데 그 부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건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퇴직은 잘 안 건드는 것 같고요. 2급 기준은. 그래서 지금 8번에 색칠했던 것도 건드니까 그런 용어는 좀 갖고 가세요. 제가 기출문제에서 봤던 것 중에요. 이 부분하고 섞어서 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회사에서 통근버스 제공하지 않아요? 그럼 그 통근버스에 대한 운영비는 회사가 부담해요? 여러분이 부담해요? 대부분 회사가 부담하죠. 그쵸? 네, 근데 그 통근버스와 관련된 운임비가 근로소득이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이런 거 끼워서. 아니죠, 여러분. 누가 봐도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끼워냈던 거 기억하고요. 자, 그리고 그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5번에 있는 거. 네, 요거 끼워내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부분에 끼워내는 게 뭐가 있냐면, 자, 1번에 있는 것도 무조건 기억합니다. 요 두 개를 제일 많이 손을 대요. 근데 모든 시험이 그런 것 같긴 해요. ERP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내용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에 포함한데요, 제외된대요. 제외예요. 그러니까 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얘기는, 자, 사업자, 회사겠죠? 자, 회사가 종업원한테 지급하는 경조금, 결혼하면 결혼 축하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무슨 뭐 조의금, 이해됐어요? 그런 식의 돈. 자, 그래서 그런 돈 중에 무슨 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아, 50만 원? 그 정도는 괜찮지 뭐. 이런 식의 의미예요. 금액의 규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1번과 5번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신 게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손을 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6번이 어려워지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에게 무엇을 주었다? 사택을 제공해줬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사택을 제공했다라고 해서 그럼 그게 근로소득으로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그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온 부분. 그리고 우리 2020년도 세법이 개정되면서 하나 들어온 게요.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과 관련돼서 우리 구입과 임차에 대한 우리 대여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이득을 취한 게 있다라면 그 부분도 근로소득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지금 6번이 어려우면 건드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비과세 근로소득을 내는데요. 이건 요즘 들어서 왜 안 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는 부분만 가지고 갈게요. 자, 실비 변상적 성질에 있는 비과세 부분은 누구요? 월 20만 원 이내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걸 비과세로 적용되고 있다. 딱 요것만 얘기할게요. 이거 부가적인 설명이 있거든요. 안 할 거예요. 네. 잘 안 건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가서 소득세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여기서는 더 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국외근로소득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국외근로는 여러분 제가 해외에 가서 일한다. 파견직으로 나가 있다. 이 얘기예요. 해외 파견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국외근로의 소득이 생겨요. 그러면 이 보는 국내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요. 사실 국내에서 일하다가 나가면. 그러면 지금 국외에서 받는 금액 중에 무조건 얼마? 월 100만 원. 그런데 배를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들, 원형 어업혀. 자, 그들은 월 얼마? 300만 원. 자, 해외 건설에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 월 300만 원. 여러분, 금액이 상당히 크죠? 자, 그래서 요 부분. 자, 그리고 뒤에 갑니다. 자,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야간, 휴일과 관련돼서 들어오는 부분. 자, 그러면 직전년도 총급이 얼마? 3천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였다라면 월 정기적 급이 얼마? 21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연간한도 얼마? 240만 원까지 무엇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 프로그램에서 다 봤죠? 여러분, 우리 지금 프로그램을 먼저 했잖아요. 그쵸? 다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와 생산직에 해당합니다. 라는 건 어디서 설정한다? 인사정보 등록이었어요. 자, 그리고 월정의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 카운터를 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거는 지급공제 항목 등록에 월정의 급여에 포함할 건지 포함 안 할 건지란 항목이 있었죠. 그래서 포함과 제외로 되어 있었던 부분. 자, 그 설정이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컴퓨터는 뭐만 할 것이다? 연간은 240만 원을 스스로 카운트할 것이다. 240 넘어가면 이제 다 세금 떼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식사 때. 자, 식사 또는 식사 때. 여러분, 식사 또는 왜 식사 때냐면 식사는 무슨 부분일까요? 회사가 밥 사줬어요. 라는 얘기예요. 너 밥을 사줬다? 그러면 세금 떼지 마.
그냥 무조건 너가 5,000원짜리 밥을 먹든 8,000원짜리 밥을 먹든 10,000원짜리 밥을 먹든 상관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중식을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또는 우리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그냥 공짜로 밥 먹을 수 있죠. 그게 식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전부 다 무엇이다? 다 비과세줄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돈으로 받았는데요 라고 합니다. 자, 돈으로 받을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1번의 행위가 없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 얼마를 월 10만 원 이하까지 우리 무엇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으로 주는 건 단서가 붙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뭐 요즘엔 일용직은 아예 건들지도 않아서 우린 일용직에 대한 부분은 건들지 않고 저희 그냥 넘어갑니다. 자, 시험에서 낼 만한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어느 부분에 연말정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안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말정산 쪽에서 어떤 식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냐면, 자, 지금 쭉 내려가시면 몇 페이지죠? 203페이지 좀 가주세요, 여러분. 203페이지. 제 거는 갑자기 화면이 잠깐 멈췄어요. 자, 203페이지 가시면 연말정산 시 누가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라는 게 있고요. 연말정산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 이게 있어요. 자, 여러분 근로자가 제출하는 건 우리 내가 근로자다. 그러면 내가 회사에 서류를 내줘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됐을까요? 이거 사지선생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6번에 있는 연말정산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이거는 내가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예요. 사업주가 또는 사용자가 또는 기업이 됐어요. 그러면 연말정산을 하려면 저 이런 요건에 연말정산 자료가 있으니 저 연말정산 때 공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를 내고요. 자, 병원에 지출된 의료비가 있으면 의료비 지급 명세서란 걸 작성해서 내야 되고, 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헌금을 낸 게 있다. 11조를 낸 게 있다. 그럼 기부금 명세서를 내셔야 되고, 자, 저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게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받고 싶다. 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내셔야 되고요. 자, 이 외에 나머지 입증서를 내라. 대부분 요즘엔 국세청 홈택스 서버에 가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걸 가지고 서류를 모두 다 취합해서 냅니다. 그래서 입증서류 그렇게 됩니다. 그럼 시험에서 내기 딱 좋은 게 뭘까요? 1번, 2번, 3번, 4번 요 중에 이 아래쪽에 있는 걸 자꾸 끼워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6번의 서류는 근로자가 내는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한테 서류를 받아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다 끝내면 우리 누구한테? 세무사한테 내는 서류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라는 걸 우리 관할 세무서에 꼭 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소득세가 짓게 되는 서류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도 연말정산을 반영해서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서류를 꼭 내야 합니다.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만 가져갑니다. 뒤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흐름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네, 아예 거의 건들지를 않고 있어서 저희는 생략하겠습니다.